지금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림자나 거품은 빠지는 것이고 전 세계 GDP의 86%는 경기를 하강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는다기보다는 이것이 정체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교수님 아까 C4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다. 대만하고는 전쟁을 치러야 될 나라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국이 실제로 근 몇 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아예 없다고 보세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중국이 대만을 폭격을 하게 되는 순간에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최첨단 반도체 3나노짜리 이 반도체 5나노는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못 만듭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삼성도 잘하고 있지만 TSMC가 1위고 지금 TSMC가 만약에 세 개의 공장이 중국의 공격으로 폭격을 당해서 부서진다고 하면 우리 삼성전자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65%를 미국으로 해요. 그래서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미국은 절대 자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만은 황금말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첨단 반도체를 낳는 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이거 프로테킹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79년에 미국 국내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나라의 비준을 받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근데 대만 관계법을 놓고 보면 첫 번째가 대만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이 무기를 공급한다. 무기 장사하겠다는 게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조항을 보면 대만이 중국 본토로부터 무력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대만을 원상복귀시키기 위한 조치를 미국이 한다는 게 돼 있는데 그 완곡하게 그렇게 써놨지만 그건 자동 개입 조항이에요.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패주고 싶은 이게 욕구가 꿈틀꿈틀거리지만 이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대만이 무력으로 공격받으면 바로 개입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붙었다. 그러면 뭐 중국이 잘하는 척 하지만 군사력에서는 미국의 한 25%, 26%가 안 됩니다. 그럼 붙었다 그러면 100점 100패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대만 관계법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력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자멸길로 가는 것이지 이게 승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승산이 없는 싸움을 계속 할 거냐? 그건 아니고 계속 이제 얘기는 하지만 이제 위협하고 이런 것은 하지만 액션은 나오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십니다. 이 항상 뭐 대만 얘기를 하면 꼭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홍콩 얘기인데요. 이게 2020년에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에 이 홍콩이 뭐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그런 뭔가 지위 이게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소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제 서방의 국가로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측면에서 한번 놓고 보면 중국은 홍콩을 죽여야 중국이 삽니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지금 중국이 제조에서 세계 1등, 수출에서 세계 1등 그렇지만 문제는 중국이 97년에 홍콩을 영토는 반환받았지만 영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금융 영토를 반환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 금융이 약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국이 만들어 놓은 그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리면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줄이 잘라지게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공양젠이 뭐 그대로 둔 건데 지금 중국이 경제력으로 세계 2위면 금융에도 지금 세계 2위예요. 근데 문제는 홍콩이 달러 페그가 돼 있기 때문에 홍콩의 모든 금융은 FRB 의장의 입에 따라 춤추는 것이지 중국 인민은행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금융 영토의 회복을 위해서는 홍콩을 죽이는 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홍콩을 죽이는 대신에 상해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홍콩을 대체하는 본토의 상해 시장의 개방 그리고 이제 이걸 키우게 되면 그 돈을 그리로 빨아들이려고 하는 이제 의도가 깊이 내재해 있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QP, RQP, 뭐 후션강통 또 최근에 ETF 이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결국은 중국으로서는 진정한 이제 경제 대국이 되려고 하면 위안화 파워를 키워야 되는데 위안화 파워를 키우려고 하면 중국 내의 금융시장이 홍콩을 대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위상 추락을 뭐 감수했다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해 등 뭐 하여튼 본토의 금융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홍콩을 죽였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아직 뭐 죽였다기보다는 네. 지금 아직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금융에 있어서 뭐 특별한 제재를 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이제 우려하는 건데 재미난 것은 그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자산운용사, 1등하는 증권사들이 홍콩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중국 본토에다가 자기네가 100% 돈을 낸 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락이 작년에 보면 자기네가 100% 투자한 자산운용사를 중국 본토에 만들었고 네. JP 모간이 100% 투자한 증권사를 거기다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홍콩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 네.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거를 아,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정보가 가장 빠른 쪽이 월스트리트고 네. 거기서 1등하고 있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가 왜 이게 홍콩을 더 확산시키거나 싱가포르에다가 더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본토로 자기가 100% 지분 출자한 회사를 만들었냐 하는 데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뭐 정치 그런 생명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 둘 다 뭐 굉장히 강력한 중국 견제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통상을 중심으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나아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기술이라는 무기도 쓰지만 항상 이제 겉으로는 민주주의, 인권 이런 가치를 내세우는 이런 가치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그게 대중 압박의 효과가 좀 있다고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보면 늘공하고 어공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네. 어공이 이깁니다. 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늘공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권 말기가 되면 어공들이 약해지고 가는데 이게 지금 보면 미국은 4년 단위로 이것이 지도자 선거를 계속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표심에 목숨 걸어야 되는 어공이에요. 근데 중국은 기본으로 10년 뭐 더 길게 가면 15년이나 20년간은 늘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것은 돈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외교가 입을 닫아요. 그래서 뭐 가치, 뭐 밸류, 자유, 인권 이런 거 다 좋지만 이번에 보면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토 국가들이 다가 중국을 봉쇄해야 된다. 그게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은 그 동의가 나왔지만 바로 중국이 프랑스에 대해서 에어버스를 한 방에 292대인가를 사줘요. 그랬더니 프랑스가 입을 싹 닫았어.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바로 이게 이제 국제관계에서는 좋은 구호는 구호고 이게 실리는 실리다. 그래서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민주주의 인권 가치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걸맞는 이제 동맹에 참여하는 나라들의 이익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동맹군의 배반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나토 정상회담 전에 보면 G7이 있었어요. 그 G7은 제가 보기엔 나토에서 뭐 구조적 도전 뭐 10년 전, 20년 전에 만들었던 아젠다를 다시 리뉴얼 하는 것은 그건 그냥 구호일 뿐이고 더 의미 있는 것은 중국의 1대1로를 막기 위해서 6천억 달러의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G7이 하겠다. 저는 이게 정말 진정하게 중국을 막는,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는 핵심인데 이상하게도 그 얘기는 거의 없고 전부 나토에서 구조적인 도전, 중국 봉쇄 이것만 난리예요. 뭐 아무래도 한국 대통령이 G7에는 안 갔고 이번 또 나토에 갔다 보니까 더 좀 포커싱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를 놓고 보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거나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누가 내냐. 그리고 이것이 6천억 불이라고 그럴 때 연도별로 얼마 투자하냐.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냐. 그리고 그 투자하는 방식은 뭐냐. 주식으로, 채권으로, 무슨 뭐 현금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없어요. G7이 모여가지고 우아하게 6천억 불 질러서 중국을 봉쇄한다. 그럼 끝나버린 거죠. 알맹이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미국의 그런 정책이 굉장히 아젠다로서는 훌륭하지만 이것이 이제 나토 또 다른 나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나토는 No Action Talking Only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제가 볼 땐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하나가 80세 리스크고 또 하나가 DDD 리스크예요. DDD는 뭔가요? 장거리 공중잖아요.
장거리 공수전화. 근데 이제 그걸 모르시면 신세대고 알면 꼰대라고 그러던데 결국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년 뒤에 연임하시지 못하면 지금 있는 가치, 인권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밸류가 다음 대통령도 그걸 이어받을 거냐. 이게 일단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이슈는 바이든의 연임이나 적어도 민주당의 그 재집권이 안 되면 이것은 물 건너간다. 그리고 당장 코앞에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DDD 리스크인데 지금 미국 대통령 상원 하원이 다 데모크라틱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이든 하원이든 어느 하나만 이게 DRD로 바뀌는 순간에 미국의 지금 대외 정책, 중요한 정책은 모두 이게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네요. 그랬을 때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헤쳐나갈 동력이 있냐. 이게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DDD 상황에서는 바이든의 아젠다가 박수받았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여소야대가 되면 사사건건 발목을 잡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약간은 긴 그리고 이제 우아한 소위 말하는 이념적인 어프로치, 신뢰가 받치지 않은 어프로치는 상당히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이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고 혈맹이기 때문에 미국과 동조해서 중국을 브로킹하는 데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기여를 해야 되지만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것의 실행 가능성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중국의 반대 상황에서의 이제 리액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칼럼에서 뭐 악마의 계곡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제 그 유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유가가 최근에 중국의 봉쇄 상황과 계속 같이 가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게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봉쇄가 이제 뭐 상수가 되고 좀 강도가 약해지면 유가도 이렇게 좀 안정세를 찾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일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건 이제 펀더멘탈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림자나 거품은 빠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경기 회복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중국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전 세계 GDP의 86%는 경기를 하강하고 있다 그러면 석유 수요는 이것은 는다기보다는 이것이 정체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이 한 5%나 10% 쇼티지가 나면서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붙어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 전쟁이 종전하는 순간에 석유 가격은 뭐 적어도 40-50% 이상 급락할 수 있는 룸이 이제 언제든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금리를 4%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야 되는 것이 그것은 4%라고 하는 것은 금통위원들이 그냥 이 점 찍은 게 4.3이고 연준 의장은요 항상 이제 2% 물가를 잡으면 금리는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리는 2%대 이제 그건데 그것의 의미는 유가가 100달러가 아니고 지난번과 같은 50달러에서 60달러로 반토막이 나면 그건 CPI는 바로 툭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금리 자체가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100달러 때 4%이면 50달러 하면 2%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중국의 위상이 과연 코로나 대확산 대유행 이전과 비교해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2001년 WTO 가입하고 나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 세 번을 거쳐서 이게 중국이 굉장히 세졌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정말로 잘해서 세진 거냐 아니면 미국이 헛발질 해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냐 그러면 뭐 내가 볼 때는 중국을 키운 것의 7할은 미국의 헛발질이었다. 2001년에 WTO 가입시키는 것이 헛발질이었고 2009년에 미국이 서프라임 모기지로 자기 집에 자기가 불을 낸 것이 두 번째 이 헛발질이고 2020년에 코로나 발병을 중국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망자 확진자를 내서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트럼프의 오판이 세 번째 오류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의 기회에서 중국은 이 만리장성의 틀 안에서 시장을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 안정성을 확보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거의 한 74% 정도 수준까지 이미 커버렸고 결국은 저는 더 세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세지는 것은 강가에 봄이 왔냐 안 왔냐는 강에서 놀고 있는 오리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보면 미국이 표면상으로는 러시아를 잘 통제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강에서 놀고 있는 오리 3마리를 놓고 보면 이것이 미국의 힘의 역할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인도양에서 최강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도고 태평양에서 최강자는 중국이고 대서양의 최강자는 독일이죠.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러시아의 주가, 금리, 환율이 박살이 났죠. 근데 지금 어떠냐 그러면 다 전고점 수준까지 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랬냐를 보면 첫 번째 인도양에서의 이 최강자인 인도가 배신을 한 거죠, 미국을. 쿼드의 한계축인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계속적인 에너지를 사줬고, 두 번째 이게 유럽의 최강자가 독일인데 독일이 자기네 일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계속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배반이 있었고, 중국은 아예 대놓고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똥값에 계속 산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세계 최강자인 미국이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에 거기에 작은 두목을 이걸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강에 봄이 왔나 안 왔냐, 미국의 힘이 어느 정도 파워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이 진정한 강자로 가면 그것을 완전히 잘라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뭐 맨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중국이 그렇게 이제 나대고 부상하게 된 배경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 팩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중국이 앞으로 미국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고 하면 5년 내에 굿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74% 미국 GDP의 그 정도지만 미국이 중국을 자초시키지 못하면 굿자를 보이게 되면 동맹의 배반이 나온다. 뭐 사람의 관계에서는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피보다 진한 게 있습니다. 돈이죠. 돈 되면은 이거 동맹도 배반하는 것이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우리는 이제 중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사이에 미국은 반드시 중국을 자초시켜야 되고 중국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피 튀기는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돌에 이마를 맞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사실은 방어운전이 최선이고, 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중국 관련되는 여러 가지에서 보면 굉장히 과감한 이제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뒤끝이 장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력이 받치지 않는데 이제 말이 너무 빨리 나가면 뒷감당을 못하게 되면 다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섭섭한 것, 또 무례했던 것, 그 느낌으로 중국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이것이 힘을 기른 중국, 미국한테 대놓고서 같이 이제 맞짱을 뜨는 이 나라로서의 중국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중국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 우리 뭐 하청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그런 이제 나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전 세계 럭셔리 브랜드를 35%를 사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 공장에서 일했던 하수로 보는 것은 우리로서는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너무 좋은 말씀만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